KKMD 896화 테스트 파일럿 인터뷰로 분석한 보잉 T7의 한계 제1편. 미 해군이 T7을 선택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KKMD가 어느새 900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만 7년을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그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30번 가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KKMD 고정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생겨 예전에 만들어두었던 영상들 중에서 다시 곱씹어봐도 좋을 영상들을 선정, 재편집해 땡땡땡화 재편집 버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KKMD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앤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가 Fighter Pilot 팟캐스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Fighter Pilot 팟캐스트는 공중전과 군사항공의 세계를 다루는 전문 팟캐스트 방송 매체로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인 빈센트 젤로 아엘로가 Fighter Pilot 팟캐스트를 설립 및 진행하고 있는데요. FA-18, F-16, A4 등을 조종했으며 탑건 교관까지 역임한 베테랑 파일럿인 그는 항공기, 무기체계, 그리고 사람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현장 파일럿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그의 방송은 군사항공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Fighter Pilot 팟캐스트는 Flight Testing the T7A Red Hawk, T7A Red Hawk의 테스트 비행이라는 제목의 1시간 55분짜리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방송에 등장한 미 공군 중령 조너선 에러노프 콜사인 그램린은 현재 T7A 테스트 파일럿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말하는 내용의 기술적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55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어서 차세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만나게 될 카이 앤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에 관련된 내용과 T7A를 FA-50 같은 경전투기로 개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생각인지에 대한 내용 등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에피소드, 즉 차세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TF-50N과 만나게 될 T7의 진정한 약점이 무엇인지, 보잉 T7이 카이 앤 로키드 마틴의 TF-50N을 이기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T7A 테스트 파일럿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테스트 파일럿이 말하는 T7A 재원, 숫자가 제멋대로다? 우선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발견되는 T7A의 수학적, 아니 산수적 모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T7A 테스트 파일럿 조너선 에러노프 중령은 T7A의 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허 중량 18,000파운드에 연료량 4,000파운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종사 2명과 조종사가 착용한 장비의 무게를 400파운드로 가정하면 산출되는 최대 이륙 중량은 22,400파운드 내외가 됩니다. 하지만 조너선 에러노프 중령은 T7A의 최대 이륙 중량을 22,000파운드로 이야기하고 있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상한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FA-50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T7A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T-50이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경전투기로 개량된 FA-50이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FA-50 쪽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탐지 및 항전 장비들,
예를 들면 레이더와 링크 16 같은 데이터 링크,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같은 장비들이 추가되고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체프 플레어 발사기 CMDS 같은 생존 방어 장비들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FA-50의 공허 중량은 T-50보다 230파운드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FA-50의 공허 중량은 얼마일까요? FA-50의 공허 중량은 놀랍게도 T-7A의 18,000파운드보다 무려 3,800파운드나 가벼운 14,200파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7A는 T-50과 동일한 고등훈련기 사양이며 전투를 위한 탐지 및 항전 장비나 생존 방어 장비가 추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잉은 T-7A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볍고 튼튼한 최첨단 소재를 썼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훈련기인 주제에 경전투기 사양인 FA-50보다 공허 중량이 3,800파운드나 무겁다는 이야기를 T-7A 테스트 파일럿이 방송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T-7A 파일럿이 말하는 차세대 해군 훈련기 T-7과 TF-50N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 다른 조건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모와 함재기에 대한 운용 철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미 해군이 차세대 해군 훈련기에 대해 여전히 실제 항모 착함 능력을 필수 요소로 요구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 해군이 차세대 훈련기에게 항모 착함 능력을 필수 요소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후보 기종, 즉 T-45 고스호크 후속 기종은 지상 착륙보다 2배에서 5배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강화 랜딩 기어와 고강도 동체 프레임, 어레스팅 훅, 매우 느린 속도로 고바등각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T-7A 테스트 파일럿인 조너선 에러노프 중령, 콜사인 그램린은 차세대 훈련기가 반드시 항모 착함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 T-7A는 기체 구조, 비행 제어 시스템, 랜딩 기어를 모두 새로 설계해야 하고 이는 사실상 새로운 기종을 만드는 수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잉과 미 공군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부연 설명도 덧붙이고 있죠. 그에 반해 카이엔 로키드 마틴의 TF-50에는 처음부터 F-16 계열 비행 제어 시스템과 고바등각 비행 안정성, 고중력 구조 설계를 기반으로 구조 강도상 설계 여유가 있는 4세대 전투기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T-7A는 애초에 훈련기 목적으로만 설계되어 구조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죠. 카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은 필요하다면 항모의 전자기식 항공발진 시스템 이말스 대응형도 개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 해군의 TF-50N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보잉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미 해군이 T-45 고스호크를 잇는 차세대 훈련기에 여전히 실제 항모 착함 기능을 요구할 경우 카이엔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이 정책을 바꿔서 정식 항모 착함 교육은 기종 전환 훈련 비행대 FRS에서만 실시하고 차세대 훈련기 과정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면 T-7도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공군과 미 해군이 동일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항모에 착함을 시도하는 미 해군 조종사의 조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최첨단 자동 비행 제어 기술인 PLM (Precision Landing Mode), 일명 매직 카펫이 미 해군 표준 장비로 자리 잡으면서 항모 착함 기능을 차세대 훈련기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TF-50N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항모 착함 훈련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현재 미 해군이 항모와 함재기에 적용하고 있는 운용 철학, 일명 매직 카펫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동 착함 시스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훈련기에는 전통적인 항모 착함 훈련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스템 고장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최첨단 자동 비행 제어 기술인 PLM은 소프트웨어와 센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투 중 손상을 입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 함재기 조종사는 자동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체를 안전하게 착함시킬 수 있는 수동 조종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항모 착함 훈련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물리적 충격 보존과 기체 내구성 관련 문제. 항모 착함은 추락에 가까운 착륙이라고 불릴 만큼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큽니다. PLM이 착함을 도와주더라도 와이어를 낚아채는 순간의 강력한 감속과 물리적 충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훈련기 단계에서부터 항모 운용에 필요한 강화된 랜딩 기어와 어레스팅 훅을 갖추고 실제 하중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실제 함재기를 조종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체 한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는 항모 주변 환경. 기상 악화로 인해 갑판이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PLM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조종사가 항모 갑판 위로 진입할 때 느끼는 시각적 압박감과 공간 감각은 시뮬레이터나 자동 장치만으로는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고, 실제 항모 착함 기능을 갖춘 훈련기를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실전에서의 생존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기종 전환 훈련 비행대 FRS의 부담 경감 문제. 훈련기 과정에서 착함 기초를 완벽히 습득하지 못하면 FA-18이나 F-35처럼 비싼 최전선 전투기를 실제로 운용해야 하는 기종 전환 훈련 비행 FRS 과정에서 착함 기초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자동화 기술 PLM은 함재기 조종사들의 조종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기체를 착륙시킬 수 있게 만드는 조종사의 근본적인 실력과 기체의 물리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기에 반드시 항모 착함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미 해군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 해군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카이엔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T-7A 테스트 파일럿 미 공군 중령 조너선 그램린 에로노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스트 파일럿 인터뷰로 분석한 T-7A의 한계 2편의 제목은 아마도 T-7A를 FA-50급 경전투기로 개량하는 것이 왜 억지스러운지를 설명하는 T-7A 파일럿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외신과 해외 영상들을 번역하면서 기회가 될 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